연구소장 임원빈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강의 시작할 때 꼭 물어봐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성 빼면 원빈이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뭐 이름 잘 졌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 친구 뜨고부터는 옛날에 이름 졌는데 그 시대에 세련되게 잘 졌다고 기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줄 것 같지 않아요? 네. 한 140학점 중에 학점 교육으로 들어가 있어요. 2학점 1학년에. 그래서 저도 뭐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해군사관학교 철학 교수로 한 30여 년 봉직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철학하고도 제가 동양 철학을 전공했고요. 보통 동양 철학 그러면 유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가, 불가, 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유학을 전공했고 또 유학을 전공한다 그러면 크게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중국 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한국 유학, 조선 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조선 유학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제 전공은 유학하고도 조선 유학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님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님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 배출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자입니다. 유자, 선비예요. 이분의 의식 구조는 철저하게 유학적, 선비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의식화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유학을 알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또 한편 제가 동양 철학을 전공한 걸 토대로 병법을 공부했어요. 병법 그러면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병법. 손자병법. 한비자. 한비자는 조금 더 나가신 거고 어쨌든 병법 그러면 손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이분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7년여 전쟁 기간 동안 벌인 40여 회, 50여 회 해전을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기셨을까? 그러면 우리 이순신 장군님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기신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합리적으로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법을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이순신 장군님을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특히 이제 장계 부분을 쭉 보면서 해전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다가 얼마 안 지나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제 스스로 발견을 했어요. 제가 사관생도 시절에 우리 교수님한테 배울 때는 아마 이런 관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리더요 장수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이 들어주는 대표적인 해전 사례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 같은 한산해전, 명량해전입니다. 대표적인 해전이죠. 다 아시죠? 네. 한산해전을 봐라. 거기 참전한 조선 수군의 함선 척수는 50여 척에 불과한데 일본의 경우는 70여 척이 넘었다. 50여 척 대 70여 척. 누가 더 열세인 것 같아요? 50여 척. 50여 척, 그죠? 되게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런 열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하객진 등등 아무나 펼칠 수 없는 신출귀몰한 전략 전술을 구사해서 승리했다. 그러므로 위대한 리더요 장수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우리 교수님이 한술 더 뜨세요. 한산해전은 잽도 안 된다. 명량해전을 봐라. 여러분 2014년인가요? 영화 명량 다 보셨나요? 네. 네. 명량해전에 참전한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 몇 척입니까? 13척. 공부 좀 하셨잖아 지금. 네? 몇 척? 13척. 13척. 공부 많이 하셨네. 대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12척이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어록 가운데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그래서 명량해전에서는 대개 우리 척수를 12척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대개 뭐 12척, 10여 척, 13척, 13척이 이제 정확한 연구 결과입니다. 명량해전에 참전한 일본 수군의 함선 척수는 500. 또 뭐야? 어디서 나오는 게 500여 척이? 예? 제일 많이 알려진 게 300여 척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13척, 일본 경우에 300여 척. 근데 실제 연구 결과는 130여 척이에요. 130여 척, 133척 또는 130여 척. 일기에 이렇게 정확히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영화 명장 보셨으니까 10여 척을 가지고 뭐 300여 척, 130여 척과 싸워가지고 이겼대요. 영화 보셨으니까 저렇게 이겼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돼요? 저렇게 이겼구나. 이해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 영화 2번인가 봤는데 더 궁금해. 진짜 저렇게 이겼을까? 근데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도 다 궁금했어요. 임금 선조도 궁금했어요. 아니 이순신이 뭐 이기긴 이겼대는데 도대체 10여 척을 가지고 그 당시 많이 알려진 게 300여 척이거든요. 10여 척을 가지고 300여 척과 싸워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거야? 자, 그래서 이 명량해전 경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아리송한 불가사의한 이기긴 이겼대는데 어떻게 싸워 이겼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량해전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화화 전설화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되게 그래요. 설명이 안 되면. 실제는 우리는 13척, 일본의 경우는 133척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조선 수군의 함선 척수 10여 척은 고정돼 있고요. 일본 수군의 함선 척수가 자꾸 늘어나요. 실제는 133척인데 안일에 300여 척이래. 조금 지나니까 안일에 500여 척이래. 600여 척이래. 1000척이래. 나중에는 부지기수래. 부지기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많았대. 조선은 10여 척 그대로 고정돼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제가 그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은 훌륭한 리더 장수라고 그러면 10여 척을 가지고 130여 척과 싸워 이긴 것보다는 10여 척을 가지고 300여 척과 싸워 이긴 게 더 훌륭한 것 같고 그것보다는 500여 척, 600여 척, 1000여 척, 우리는 10여 척. 그러니까 이 열세의 갭이 크면 클수록 이순신 장군님은 점점 더욱더 훌륭한 리더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밑바탕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전 관련된 자료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이순신 장군이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다고요? 명량해전만 열세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열세잖아요. 그렇죠? 10여 척 가지고 130여 척과 싸웠어. 절대 열세입니다. 이 정도는. 그런데 명량해전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의 함선 척수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병법을 공부 안 했으면 저도 잘 몰랐을 텐데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았어요. 제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관점이 잘못됐어요. 관점이. 그래서 제가 관점을, 시각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리더요 장수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위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조성해서 분산된 열세의 적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요 장수다.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 구분되십니까?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연구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 1대 10, 1대 20, 1대 30의 열세한 상황에서 뭐 어떻게 용전분태가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라는 겁니까? 아니면 싸우기 직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10대 1, 20대 1, 30대 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라는 겁니까? 여러분, 후자예요. 이게 병법이에요. 전쟁은 약한 놈은 강한 놈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열세한 측은 우세한 측을 결단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손자병법, 병법의 요체가 뭐냐면
싸우기 직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워요. 이게 여러분 손자병법이에요. 병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구한 이런 새로운 시각의 관점을 가지고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책으로 펴낸 거고요.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발췌한 엑기스입니다. 자, 요즘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이순신 좀 더 생각해볼 문제들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해전에서 칼싸움, 이른바 백병전 거의 없었습니다. 노량해전 제외하고. 두 번째, 거북선, 판옥선의 충돌 전술 결단코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동안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정로를 수립을 해서 이렇게 알렸는데 이 영화 감독, 소설, 드라마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제 막 만들다 보니까 정설과 야사를 막 뒤섞여 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최소한 이 부분 이거 보면 혹시 생각나는 게 없나요? 백병전 없었다, 칼싸움 없었다. 우리나라는 칼싸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조선은 활의 나라입니다. 일본이 칼의 나라. 동아시아 3국 가운데 칼싸움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자, 그럼 전쟁이라는 거는 나의 장기, 장점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칼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임진왜란 해전이나 전투 상황을 이렇게 보면 백병전 벌이는 칼싸움을 벌이는 상황을 절대로 만들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드라마, 뭐 영화, 소설 등등등등 보면 영화 명량에서도 막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탄 배 위에서 막 치열한 칼싸움이 벌어져요. 적장이 막 이순신 뭐 칼에 이렇게 모가지가 날아가고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그런 장면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 그냥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뭐 신뢰성을 믿지를 못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 영화를 놓고 보면 일본 서군의 백병전 없었고요. 거북선의 충돌 전술도 없었다. 명량해전의 경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끝나고 나서 일기에 그 13척이 이제 싸웠는데 13척의 전부의 전사자와 부상자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순신 장군이 직접 타고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더라고 하는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직접 탄 배의 전사자와 부상자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전사자가 2명이고요. 부상자가 3명인데 모두 적의 조총에 탄환을 맞은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백병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없었던 거죠? 네. 자, 두 번째 한산해전에서 이제 또 김한민 감독이 막 거북선이 좌충우돌하면서 충돌을 해서 수많은 일본 배를 격파를 시켜요. 충돌해서 뭐 격파시킨다 그래서 뭐 충파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제가 이제 유심히 이렇게 봤어요. 한산도에 참여한 거북선의 전과가 어느 정도 됐을까?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장기에 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북선의 전과를 기록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거북선이 2척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어요. 장기에 보면 한산해전에 거북선이 2척이 참전했는데 그 거북선의 전과가 뭐냐면 한 척이 대선, 일본의 대선 큰 배 한 척을 나포해요. 그리고 적의 머리 7급을 베고요. 또 한 척, 이게 이제 일본군 머리에 한 급을 벤 요게 한산해전에 참전한 거북선의 2척의 전과입니다. 한 척을 나포하고요. 적의 머리 8급을 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처럼 이건 뭐 영화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광범위하게 거북선의 이 충돌하는 문제가 너무 상식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아니잖아요. 거북선은 충돌하는 배가 아니에요. 거북선은 돌격선인데 거북선이 적의 대장선을 향해서 가까이 돌격하는 이유는 충돌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시 우리의 주력 무기는 총통이에요. 대포입니다. 근데 이 대포가 잘 안 맞아요. 그럼 이 대포가 잘 맞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까이 가서 쏘면 되는 거죠. 이게 과학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북선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 광범위하게 알려져 왔던 거북선의 용도,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생각하시는 어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산해전도 전반적으로 보면 한산해전에 참전한 우리 전라좌수군의 피해를 이렇게 보면 전사자가 19명, 부상자가 115명입니다. 그런데 전부 적의 조총에 탄환을 맞아서 19명이 전사하고 115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 해전의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어떤 양상의 전투입니까? 원거리 싸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함포 포격전. 또 하나는 일본 애들은 조총을 쏘고요. 우리는 활을 쏩니다. 이런 전투예요. 이렇게 붙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히 봐왔던 배끼리 부딪혀가지고 뭐 충돌을 하고 그 배가 접한 상태에서 서로 상대편 배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칼싸움을 벌이는 그런 해전이 결단관이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확 바꾸셔야 돼요. 그런 해전이 아니에요. 그런 양상의 해전이 아니에요. 우리 조선 수군의 이 해전 전술은 일본 수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백병전 벌이는 재래식 그런 수군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전과를 낼 수가 없어요. 한산해전에서 어떻게 끝났죠? 일본 함선 73척 가운데 59척이 격파 및 납포됩니다. 14척은 도망가요. 그러면 한산해전에 참전했던 50여 척의 우리 아군의 피해는요? 우리 아군의 피해는 단 한 척도 격침된 데가 없어요.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당시의 해전 상황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꾸며보세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양상의 해전은 결단판이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화가 나요. 이렇게 위대한 첨단 우리 조선 수군을 저렇게 재래식 해전 전술을 구사하는 저런 수군으로 이렇게 전락시켜놓고 와 훌륭하다 위대하다 우리 국민들 박수치고 이건 너무 좀 부끄럽지 않나요?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좀 우리 여수 본영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영화는 그냥 영화로 보는 게 좋겠다. 조금 있으면 또 노량이라는 영화가 또 나와요. 마지막으로 명량, 한산, 노량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김만빈 감독이 세 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그분 수준에서의 이순신 영화는 이제 막을 내리는 건데 저도 이렇게 연구자 입장에서 영화에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 있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관심을 유발시키고 애국심을 끌어올리고 뭔가 이렇게 붐을 조성하는 데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강의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 매스컴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저런 또 장점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정신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주 또 긍정적인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또 한편 제가 여수 올 때마다 이번엔 가서 뭔 말씀을 또 드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오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를 가지고 이제 왔어요. 내가 평소에 지금 올해 들어와서 몇 년째 제가 이제 생각하는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은 한산도인가? 한산도에 가면 한산도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10년, 20년 전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연구를 시작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일기에 이순신 장군님은 항상 좌수형 여수를 본영이라고 해요. 영이라고 표현해요. 영 또는 본영 이렇게 표현하고요. 항상 한산도는 진입니다. 진, 본진, 진.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한 9년 전에. 한산도가 최초의 통제형이라고요? 아닌데요. 한산도는 진인데요.
제가 이제 군 출신이니까 해군 출신이니까 한산도는 전진기지예요. 본영은 당연히 여수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게 이제 상식일 것 같아요. 이순신의 직책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이분의 행록에 계사년 9월에 공으로서 삼도수군 통제사를 겸하게 하고 본직 전라좌수사는 그대로 가지게 하였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기본적인 직책이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 통제사입니다. 그러면 전라좌수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 통제영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기를 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 거야. 여기는 항상 본영 영이고 한산도는 항상 진이에요. 예, 진칠진. 저는 이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쪽 주장을 이렇게 봤더니 한산도 통영이라는 이 용어가 그 당시 사람 조경남의 난종 잡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때 삼도수사가 여러 장소를 인솔하고 모두 한산도 통영의 휘하에 유진하였다. 한산도 통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통영 그쪽에 계신 분들은 한산도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다. 여기 이런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순신의 기록은 뭐냐 말이죠. 당시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직접 기록한 난중일기나 장기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 진 이렇게 이제 이걸 분명히 구분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구자로서의 저의 의견은 전라좌수영 여수는 통제영이고요. 한산도, 고하도, 고금도는 통제진이다. 통제영 전진기지다. 이렇게 표현하면 다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또 연구자가 이걸 발견해냈어요. 진경문이라는 분이 그 당시 사람이에요. 쓴 서모집이라는 문집에 당시 고금도 정유재란 당시죠. 고금도를 통제진이라고 지칭한 용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고금도가 당시에 통제진이면 그 절에 있었던 고하도도 통제진이고요. 한산도도 통제진입니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앞으로 이제 물론 뭐 저쪽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전라좌수영 여수는 통제영이고 당시 이렇게 이제 삼도수군이 진을 치면서 옮겨 다녔던 한산도, 고하도, 고금도는 통제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왜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반년을 지금 공부를 하셨는데 왜 존경하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 동안 50여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훌륭한 위인은 기본적으로 성과 창출이 있어야 돼요. 획기적인 성과 창출. 이순신 경우에 나라를 구한 것보다 더 큰 성과라는 건 없죠. 그래서 나라를 구했다라는 게 이제 1번인데 여기에 주목해서는 안 돼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라를 구했어? 50여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대. 그럼 50여 해전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대? 라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뭉뚱그리면 이순신 어떤 분이라고요? 나라를 구한 실력 있는 사람이야. 실력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1번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리더의 조건 하나만 끄집어내라고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실력이에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직무지식에 정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님의 여러 정신적인 가치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50여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끈 실력 있는 이순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의식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순신 장군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 뭐 위인전을 보시고 이순신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이순신 장군님 어떤 분이에요? 원리원칙주의자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불의한 명령을 내리면 직속 상관이라 하더라도 임금님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나름대로의 방식을 취했어요. 어떤 분이라고 이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2023년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이순신 장군의 한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 이것도 또 중요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노량해전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바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 희생한 사람이다.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만 되면 리더십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꿈꾸는 한국적 리더, 어떤 리더는 도대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는 걸 우리가 이제 자꾸만 묻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 정도 되면 이순신 장군 같은 리더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이순신 장군 같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정의로워야 하고 세 번째, 희생,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같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분이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존속하는 그 순간까지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위인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순신 다시 읽기 관점을 확 바꿔야 된다 했고요. 두 번째, 이순신 장군님의 리더십을 리더가 갖춰야 하는 네 가지 핵심 자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결론, 이순신 생태계. 이것도 좀 이상한 표현인데 나중에 이것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다시 읽기 관점을 확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이순신 장군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승리한 일당백하는 무협지의 주인공 같은 그런 리더가 결단코 아니었까. 이분 할 수만 있다면 10대1, 20대1, 30대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탁월한 리더다. 바로 증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 수군은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1592년 첫 해에 4차례 출동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을 벌이는데요. 자, 제1차 출동 임진왜란 1592년 3월 13일 날 발발하는데 최초의 출동은 5월 4일 날 시작을 해서 5월 7일 날 옥포해전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3번의 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벌어지고 나서 한 20여일 동안을 지체를 하는 거죠. 이때 뭐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어요. 20일 동안 지체했어요. 왜 지체했습니까? 아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라자수행 휘하에 모든 함선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한 3척밖에 없어요. 다 다른데 여기 여기 뭐죠? 오관오프 거기에 한 척씩 두 척씩 판옥선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또 모이려고 그러면 거기서도 전쟁 준비해가지고 여기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당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한 20여일 동안 이제 지체가 되어서 5월 초에 이제 나가서 3번의 해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딴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함선, 척수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옥포해전 91대 30, 하포해전 91대 5, 적진포해전 91대 13. 우리가 훨씬 많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해전 정리하면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배울 때는 맨날 우리가 자꾸 말이야 열세하고 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런 심파극 같은 스토리텔링으로 내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처음 맞닥뜨린 이 자료는 처음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훨씬 많아. 결과는요. 결과 옥포해전에서만 일본 애들 4척 살아남고요. 나머지 천멸이에요. 3번의 해전에서 일본의 함선 44척이 교파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것은 조선수군의 함선 전부 다 하나의 피해도 없어요. 조선수군 피해 전무. 함선의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출동에서는 전사자도 없어. 한 명의 부상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아니 당시에 이 전투라는 거는 그야말로 대량 사륙전이에요. 걸리면 깡그리다 죽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 전투 양상에서 어떻게 아무리 잘 싸워도 그렇지 조선수군의 함선 피해가 한 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사자도 한 명 없어. 일본 함선은 44척이 깨지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2차 출동을 보면 더 이상해요. 2차 출동 6월 초에 나가서 4번 해전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함선 척수만 비교해보세요. 사천해전 26대 15, 당포해전 26대 21, 당항포해전 51대 28, 율포해전 51대 7. 우리가 조금 더 많거나 훨씬 더 많아요. 전투 결과는요. 퍼펙트, 완전한 승리입니다. 일본 해전에서 조우한 72척을 모조리 격파합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조선수군의 함선 피해는요. 전무. 제가 이것 때문에 연구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빨리빨리 가볼게요. 제 3차 출동 7월 초에 나가요.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요. 5월 초에, 6월 초에, 10월 초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한산해전 대첩이 3차 출동 때 있어요. 우리는 한산해전을 그동안 뭐 우리가 맨날 작았다고 족수 작았다고 자꾸만 줄이려고 그래. 우리는 우리 건 자꾸 줄이려고 그러고 일본 건 자꾸 늘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일본 측 기록이에요. 예, 한산해전에 참전한 우리의 함선 척수는요. 거북선, 판옥선이 58척이고요. 이것을 또 보좌하는 작은 배가 50척이에요. 그냥 척수로 따지면 108척이에요. 맥시멈. 일본은 73척이고요. 우리가 열세가 아니야. 질적으로, 수적으로 결단코 열세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차 출전에서도 조선수군의 함선 피해는 전무입니다. 한산해전에서 59척 정도를 격파 및 납포하고요. 안골포해전에서 20여 척을 격파합니다. 합계 누적해서 3차 출전에서 79척 이상을 격파 및 납포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역시 단 한 척의 함선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누적하면 우리는 일본 함선 195척을 격파합니다. 우리의 함선 척수는 단 한 척의 피해도 없습니다. 자, 임진년 첫해 4차례 출동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출동입니다. 1차, 2차, 3차 출동 때의 승리를 이제 기초로 자신감을 얻은 조선수군 이순신 장군은 180여 척을 여수에서부터 끌고 부산포까지 가는 겁니다. 노저어가지고 그 가는 과정에서 뭐 장림포, 하중구미, 다대포, 평포, 전령도까지 짜자자자작 격파한 다음에 부산포로 쫙 들어가서 봤더니 470여 척이 정박해 있어요. 최초로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부산포 해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해전이 아닙니다. 부산포 해전은 일본 470여 척이 안 나와요. 바다로 안 나옵니다. 그냥 포구에 정박시켜 놓은 상태에서 무기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가서 6곳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조총 쏘는 거예요. 조선수군은 들락날락 바다에서 공격을 하고 일본 군들은 육지 위에서 공격하는 상황으로 따지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그런 전투인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4차 출동에서 134척 척을 격파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우리의 함선은 단 한 척도 격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진년 첫 해에요. 4차례 출동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에서 조선수군은 일본의 함선 330척 이상을 격파하는 거죠. 우리는요. 빵점.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해요. 전과가. 이런 전과는 세계 해전 사상 고금을 막론하고 전무후무예요. 이런 기록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330대 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차원을 달리하는 승리라고 제가 이제 요즘 표현을 해요. 차원을 달리하는 승리야. 김한민 감독이 묘사한 저런 식으로는 330배 빵이 나올 수가 없어. 이걸 보고 이제 앞으로 한 20년 후에 어떤 감독이 또 다시 영화를 만들 때는 이제는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해서 진짜 자랑스러운 330대 빵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규명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또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330대 빵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역사 지식을 총 동원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이제 연구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니, 당시에 조선 조정 맨날 뭐 동인이다 서인이다 당파 싸움이나 하고 말이지, 권력 다툼이나 하고 말이야.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하고 음모가 난무하고 엉망진창이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정에서 어떻게 이런 330대 빵이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도 의문점이 드시겠지만 대개 두 가지 정도의 큰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상하네.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함선 척수가 훨씬 많을 텐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대마도에서 부산포에 약 16만 명을 실어 날라요. 그 배가 뭐 전투함이든 수송선이든 당시는 전투함이 타면 전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전투함이든 수송선이든 16만 명을 일본 본토에서부터 실어 날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배가 필요하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파악한 배가 500여 척에서 800여 척. 제가 볼 때는 최소 500여 척에서 많을 때는 1200여 척까지 들어와요. 평균 부산포 주변에 포진해 있는 일본의 함선 척수가 약 700여 척 정도 돼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임진년 중후반 기준 조선수군은 쓸만한 전투함 다 끄집어내면 몇 척 정도 될까요? 아까 이제 대충 봤지만 한 70여 척 정도 돼요. 70여 척. 70여 척. 거북선, 판옥선 다 끄집어내면 70여 척. 만약에 일본의 함선 700여 척이 넓은 바다로 다 나오고 조선의 함선 70여 척이 넓은 바다로 다 나와서 70여 척과 700여 척이 넓은 바다에서 맞짱을 뛰면 해전을 벌이면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70여 척을 가지고 700척과 싸워서. 그런데 어떻게 전체적인 함선 척수는 일본이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리더 이순신은 구체적인 해전 국면에 가보면 척수 면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리더 이순신의 실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병법이에요. 이게 병법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우리보다 10배 이상이 많은데 해전 가보면 우리가 더 많아.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이순신 병법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뛰어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아무리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다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일본의 함선은 330척 이상이 격파가 되는데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격파가 안 되냐 말이에요. 이 해전의 결과를 단순히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개인적인 역량만 가지고 이 330대 빵이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뭔가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는 일본 배를 격파시킬 수 있는 천자 총통 저기 천자 총통이 우리는 일본 배를 격파시킬 수 있는 천자 총통, 지자 총통이라고 불리는 함포, 대포를 쏘는데 일본 수군의 경우는 천만다행으로 걔네들이 포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우리처럼 조선 수군처럼 함포 개념으로 이 대형 화약 무기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천만다행. 일본 수군은 해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싸울까요? 일본 수군은 해전이 벌어지면 먼 거리에서는 조총이나 활을 쏘다가 쏜살같이 조선배에 붙어서 얘네들이 잘하는 기올로 와가지고 얘네들이 잘하는 칼싸움을 벌이는 거, 이게 일본 수군의 기본적인 해전 전술이에요. 이것을 등선,
백병전술 이렇게 표현해요. 등선, 오를 등자 배선자, 배에 올라가서 백병전을 벌이는 거, 이런 걸 생각하고 온 거예요. 지금 일본 수군들이. 그런데 와서 보니까 차원을 달리하는 조선 수군이 있는 거야. 붙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330대 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배에 붙었다는 거예요? 못 붙었다는 거예요? 못 붙었어요. 하나도 못 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13척을 가지고 싸우는, 13척을 가지고 130여 척과 싸운 명량해선조차도 통제사 배가 맨 앞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는데 통제사 배에조차도 일본 병사가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잖아요. 통제사 배에 전사자가 2명이고 부상자가 3명인데 모두 다 뭐예요? 조총에 탄환을 맞은 게 이유였어요. 통제사 배 위에 올라와서 칼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안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자료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임진왜란 해전의 어떤 상황이나 이 그림을 확 바꾸셔야 돼요. 드라마도 바꾸고요, 소설도 좀 바꾸고요, 영화도 좀 차원을 달리하는 진짜 자랑스러운 1590년대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최고 수준의 조선 수군을 이순신, 리더 이순신을 다시 그려야 된다고요. 다시. 저렇게 그려놓고 뭐 훌륭하다, 이거 너무 창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년 첫해 창출한 330척 대 빵이라는 전대미문의 해전 결과는 백병전, 충돌 전술과 같은 재래식 전술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을 달리하는 승리였다. 누가 여기서 영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순신 장군의 완벽한 승리 어떻게 가능했나, 이렇게 정리했어요. 1번, 세계 최고의 질적 전투력을 보유한 조선 수군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두 번째 얘기도 반대로 알아들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일당백하는 무협지의 주인공 같은 그런 리더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탁월한 리더 이순신이 있었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되어서 시너지화한 막강한 전투력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경쟁력의 실체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쫙 정리하시면, 아, 내가 지금 뭘 좀 덜 알고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식별이 되실 것이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채워놓으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도 열세하고 양적으로도 열세한 조선 수군이 아니라, 양적으로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절대 열세였지만 질적 전투력, 우리의 주력 전투함인 판옥선, 거북선의 질적 전투력은요, 일본 수군을 능가한 정도가 아니라 압도했습니다. 어떻게 압도했냐고요? 330대 빵입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잘한 게 뭐냐? 질적 우세, 양적 열세의 조선 수군을 질적으로도 우세하고 양적으로도 우세한 조선 수군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330대 빵이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 영웅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 일당백하는 무협지 주인공 같은 리더가 결단파입니다. 언제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탁월한 리더였다. 두 번째,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조선 수군의 경쟁력의 실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가지고 승리했다. 이게 뭐예요? 영웅사관이에요. 영웅 한 사람이 모든 해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은 이순신 장군님을 추앙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이순신 장군의 진면목을 아는 데는 오히려 이 영웅사관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해 요소. 기본적으로 양적으로는 열세했지만 질적으로는 우세했던 첨단 조선수군과 탁월한 리더 이순신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좀 석연찮은 면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리더나 해도 이런 결과를 창출했을까요? 리더 이순신이 통제사였을 때는 전승무패의 승리 시나리오를 창출했는데, 리더 원균이 통제사가 되었을 때는 7천량에서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사실은요, 첨단 조선 수군도 중요하지만
리더의 역할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그 팩트로서 보여준 반면 교사 같은 그런 해전이 여러분 원균의 7천량 해전입니다. 리더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은 수군 강국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은 2023년 대한민국 해군보다도 질적 전투력 수준이 높았다. 제가 이렇게 과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전투력 서열이 몇 등쯤 됩니까? 요새는 막 나오던데 뉴스에도 대한민국 해군은 전 세계에서 대개 한 7등 정도로 나와요. 7등.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 엄청 잘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지가 70여 년 됐는데 70여 년 전에는 대한민국 해군이 전 세계에서 거의 꽃이었어요. 70여 년 만에 7등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좋게만 생각할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는 7등인데 우등생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에는 해군력 1위부터 4, 5위가 다 있어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등 중국, 4등 일본, 5등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은 사실은 볼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7등 우등생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해군력 꼴찌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은요, 양적으로는 당시에 일본하고 안 돼요. 명나라하고도 안 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주력 전투함 판옥선, 거북선의 단위 함정당 질적 전투력은 동아시아 최고입니다. 1대1로 붙어가지고 우리 배를 이길 배가 없어요. 명나라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우리 조상님들이 당파 싸움만 한 게 아니네. 누군가는 준비했네.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드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하고 뭐 동인이다 서인이다 당파 싸움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나이브한 역사 인식도 이제는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지상군, 육군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준비가 미흡했지만 수군의 경우는 기가 막힌 전쟁 준비가 있었다. 평범한 교훈이에요. 준비 없는 승리는 없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했던 조선 수군이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고려 말일에 200여 년 동안 조선 수군은 마치 일본 애들이 쳐들어올 것을 예측이나 한 것처럼 병력, 무기, 함선 나름대로 착착 전쟁 준비가 있었다. 그 결과가 여러분 330대 빵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위대한 리더 이순신 같은 이런 리더가 이제 탄생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제 배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설명할 때 조선 수군의 어떤 그 질적 전투력을 설명할 때 두 가지 정도만 설명드리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무기고요. 또 하나는 함선입니다. 함선. 자, 무기. 우리는 포를 쏘는 첨단 수군이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포를 배에 싣고 함포처럼 운영했을까요? 거슬러 올라갔더니 여러분 고려말까지 올라가요. 고려말 화포, 화약 만드신 분 누구요? 최무선 장군. 이분이 외국 때문에 이거 만들었고요. 우리는 화포를 만들자마자 바로 배에 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화포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해전이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역사에 있습니다. 1380년 진포 해전이에요. 진포, 군산의 옛 이름입니다. 금강하구. 여기에 일본의 아지발도라는 젊은 장수가 2만여 명의 왜구를 500여 척의 싣고 쳐들어왔어요. 금강하구 진포에 정박해 있는 500여 척의 외구 선단에 대해서 최무선, 나세, 힘덕부라는 고려 장수들이 새로 만든 이 화포를 싣고 가가지고 금강하구에 정박해 있는 500여 척의 일본 함선을, 외구 함선을 모조리 불살라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에 기록되는 화포를 사용한 세계 최초 해전이고요. 몇십 척도 아니고요, 여러분. 500여 척. 여기서부터 역추산을 하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은 화포를 배에 싣고 운영한 함포 운영의 노하우가 200여 년 동안 축적된 군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이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일본 애들이 첫 해부터 우리 함포 공격을 받고 330여 척이 격파가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네들도 배에다가 이 포를 싣고 얼마든지 이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7년여 전쟁 기간 동안에 이걸 하면 우리가 진짜 골치가 아팠을 텐데 기록을 보면 이 7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 애들은 배에다가 우리처럼 이 화포를 실어가지고 한포 포격전을 적극적으로 벌이지 못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그걸 썼다 그러면 우리의 격파 격침도 나와야 돼요. 330대 빵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우리처럼 대형 화약 무기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 330대 빵이에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함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순신 장군 그러면 거북선을 생각하시는데 거북선은 많이 안 만들었어요. 네, 거북선 한산해전에 참전한 거북선이 2척 내지 3척이고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맥시멈 만든 척수가 5척이에요. 한산해전 때 58척 정도가 동원이 되는데 거기에 3척 정도가 거북선이라고 그러면 55척이 판옥선이에요. 그러면 주력 전투함이 판옥선입니까? 거북선입니까? 여러분 주력 전투함이 판옥선입니다. 자, 판옥선 어떤 배입니까?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여러 가지 평저선도 있고 뭐 있는데 그거보다는 크다는 게 있어요. 큰 배입니다. 임금님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대선 건조 논의가 임진왜란 발발 71년 전부터 조선 조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임금님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임금님이 깜짝 놀라요. 옛날 지금이나 새로운 배 만들려고 그러면 국방비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아니 우리 배 지금 700, 800여 척의 배가 있는데 왜 또 큰 배를 만들자는 거야? 아, 예, 임금님, 우리가 이제 수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구가 쳐들어오면 맞서 나가서 원거리에서 이제 활을 쏘는데 저놈들도 원거리에서는 활을 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활을 쏘다가 쏜살같이 우리 배에 붙어서 기어올라 가지고 백병전을 벌이는데 임금님 칼싸움에 관한 한 지존입니다. 이 판옥선이 칼싸움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임금님이 물어요. 그러면 배를 크게 만들면 그 칼싸움 못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데? 네, 우리가 배를 크게 만들면요 원거리에서는 활을 쏘는데 저놈들이 이제 활을 쏘다가 우리 배에 붙습니다. 우리 배가 상대적으로 크게 되면 이놈들이 와가지고는 마치 성 아래서 성 위를 올라가는 이 국면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칼싸움은 못하지만 기어 올라올 때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긴 창을 가지고 찔러대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판옥선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판옥선 크게 만들었다고요? 제가 이렇게 유리한 입장. 물으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칼싸움 못해서요. 자, 판옥선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요? 칼싸움 못해서요. 자, 응용 문제 됩니다. 거북선 왜 이상한 모양의 뚜껑을 덮었을까요? 크게 칼싸움 못해서. 그래서 일본은 칼의 나라요, 조선은 활의 나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판옥선이 임진왜란을 당해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어떻게 발휘했어요? 330대 빵. 우리 배 위로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우리 국방 관계자들이 생각했던 그 컨셉대로 벌어진 거예요. 우리 판옥선이 높기 때문에 이놈들이 와가지고는 기어 올라와야 돼. 기어 올라오기 전에 우리의 공격을 받고 활의 공격을 받고 설사 붙어도 올라올 때 위에서 창을 가지고 공격해 되면 이거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판옥선 바다 위의 성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요? 칼싸움 못해서. 크게 하셔야 돼 이거는. 거북선 왜 뚜껑을 덮었다고요? 그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10분 쉬겠습니다. 당대 세계 최고의 전투함이었다. 2023년 대한민국 해군 과연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 잠수함, 전투함을 가지고 있는가? 꽤 좋은 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은 빼놓더라도 견주어 보면 우리가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길 나라가 현재 없습니다. 네. 이순신 승리의 리더십, 지금부터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순신 장군님 그러면 필사직생, 필생직사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걸 가만히 뜯어다 보면 리더십의 정수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뭐 일반 사회 조직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가 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 봤을 때 어떤 리더가 어떤 장수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장병들로 하여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도록 만들었다면 그 리더십은 성공한 리더십이죠. 네. 예.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리더십이 어디 있어요? 일반 조직에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 최고의 리더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하라고는 안 하죠, 일반 조직은. 그러나 이제 군은 전쟁을 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게 개인의 안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백성, 국민들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뭘 지켜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리더십이라는 게 원래 군에서 최초로 이게 시작된 것이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이순신 장군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리더 이순신과 함께 했을 때 우리 조선 수군 장병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을까? 이순신과 함께 했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우리 조선 장병들이 왜 리더 원균과 함께 했을 때는 도망가기에 바쁜 오합지졸로 변해했을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예. 저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두 가지 정도로 응축해서 표현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전문성이고요. 또 하나는 도덕성입니다. 전문성과 도덕성, 리더십의 두 바퀴입니다. 리더십의 두 축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가적 리더십을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들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국가적 리더십의 문제점들을 보면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유능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면서 동시에 도덕성까지를 겸비한 리더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항상 우리 뉴스나 지면을 이렇게 채우는 내용들을 보면 항상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한국적 리더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뭐 이렇게 유학을 공부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똑똑하면 뭐해? 능력 있으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리더십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똑똑하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된다는 게 뭐죠, 여러분?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면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이순신 장군님 어떤 분이에요? 천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한국적 리더의 표상이다, 모델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전문성 바퀴는요,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무지식이고요. 또 하나는 변화, 혁신, 역량입니다. 이 전문성에 들어가는데 변화에 대한 리더의 대응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 혁신, 역량을 하나의 요소로 끄집어낸 거죠. 이순신과 연관시켜보면 전문성 바퀴에서의 직무지식. 자, 리더 이순신 어느 정도의 직무지식을 갖춘 분이에요, 이분?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리더 이순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자신보다 일본의 함선 세력이 10배 이상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전 국면에 가보면 척수면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이거보다 이순신 장군의 실력을 뭐 더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게 있겠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했길래 이순신 장군은 싸우기 직전까지 저렇게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채워 넣을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짧은 시간에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자, 전문성 밖에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변화, 혁신, 역량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변화, 혁신, 역량의 상징물 뭘 것 같아요? 당연히 거북선입니다. 여러분, 왜 이순신 장군은
포를 쏘는 포함 판옥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상한 모양의 거북선을 만들었을까요? 뭔가 포함 판옥선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목적으로 거북선을 만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포함 판옥선의 문제점은 뭘까요? 포를 쏘는데 포가 잘 안 맞아요. 맞기만 하면 끝내주는데. 여러분 당시 포는요, 이 포탄이 나가서 터지는 포탄이 아니야. 포탄이 터지면 대충 쏴도 팡 터지면 파편 맞아가지고 이렇게 뭐 죽거나 부상을 입는데, 당시 포는 터지는 포가 아니에요. 화약의 힘으로 쇳덩어리나 대장군전, 장군전 같은 피사체를 화약의 힘으로 빵 때려내가지고 피사체가 날아가가지고 배를 꽝 때려가지고 깨트리는 거예요. 맞으면 끝내주는데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포가 엄청 무거워요. 천자 총통, 지자 총통 같은 경우는 쇳덩어리 이게 엄청나게 무거워. 그래서 지상전에서는 잘 안 썼어요 이게. 여러분 천자 총통, 지자 총통을 지상전에서 사용해서 뭐 어떻게 효과를 봤다는 거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 배는요, 이게 무겁지만 싣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자주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싣고 이게 뭐 힘이 육지보다는 훨씬 덜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기만 하면, 왜 맞기만 하면 끝내줄까요? 맞기만 하면 되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현측에 배 옆구리에 한 도방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나는 것도 구멍이 나는 건데 옆에 뭐가 있어요? 현측에 뭐가 있어요? 노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두 방만 맞으면 기동불능이에요. 우리는 칼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 안 붙어요. 그래서 먼저 포를 쏴가지고 한 방, 두 방을 맞춰놓은 다음에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해요? 못 도망가요. 그럼 일정한 거리에서 우리가 우리 뭐 잘해요? 활을 기가 막히게 쏴요. 이순신 장군님만 명궁이 아니야.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다 명궁이야. 활을 또 전문으로 쏘는 사무가 있어. 그래서 쏘는데 깡그리 죽여버려요. 한 놈도 못 살아. 다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접근을 해서 불을 태워버려요. 화약하고 막 집하고 버무려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던져서 태워버리고. 이게 임진왜란 첫해 330여 척을 격파하는 기본적인 양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도 이런 거를 묘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 지금 전혀 그런 흔적도 없죠. 그렇게 할 조짐도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못하니까. 자, 그러면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또 너무 가까이 가서 이제 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0m에서 판옥선에서 이제 포를 빠바방 쐈어요. 재수없게 안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시 화약무기의 치명적 결함이 뭐냐면, 한 발 쏘고 나서 재장전에서 쏘는 이 타임 갭이 너무 커. 조총의 경우는 30초 이상 걸리고요. 우리 천자 총통, 지자 총통의 경우는 3분에서 5분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서 빵빵빵 쏘다 이제 안 맞잖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재장전해야 되는데 3분에서 5분 걸리니까 여러분 50m 노조 오는데 제가 볼 때 1분이면 들어와요. 그러면 기올러와가지고 칼싸움 벌이면 칼싸움 못하는 우리 병사들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쏘면 좋은데 이런 일본의 칼싸움 백병전에 당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가까이서 쏘지도 못하는 거야. 이순신 장군님의 고민 뭘까요? 가까이 가서 포를 쏴서 명중률 문제 해결하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칼싸움 못하는 우리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배가 없을까? 이게 거북선. 거북선은 해전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적의 대장선을 향해서 돌격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돌격을 하는 게 가서 빡빡치게 하려고 돌격하는 거를 전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거의 30m, 20m 정도까지 돌격을 해서 용의 입에서 이제 포를 현자총을 빠바방 쏘고, 이때 쏘는 거는 인명살상용 조란탄입니다. 쇳덩어리, 쇠구슬 같은 걸 빠방 써가지고 사람을 아작을 낸 다음에 부딪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쫙 돌아요. 선회를 해. 선회를 하면 현측에 천자총통, 지자총통을 빠바방 쏘는 거예요. 30m에서 쏘면 다 맞아요. 장기에 보면 다 맞아요. 그리고는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판옥선이 들어가는 건데,
자, 그래서 이 거북선을 보면 이순신 장군의 변화 혁신형 리더십의 아주 상징물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 거북선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님이 당시 일본 수군이 가지는 해전 전술의 장단점, 무기의 장단점, 조선 수군의 해전 전술의 장단점, 무기의 장단점을 정확히 꿰뚫고 우리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적군의 장점은 무력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를 착상을 해서 거북선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거북선 왜 가까이 돌진한다고요? 우리의 장기인 총통의 명종률 문제 해결하는. 왜 뚜껑을 덮었다고요? 거북선은 거의 30m, 20m까지 접근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포를 빠바방 쐈는데 안 맞았어. 그러면 또 재장전에 너무 가까이 갔잖아. 재장전 하기도 전에 얘네들이 올라와서 파산 버리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거북선은 가까이 돌격하는 배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해서 일본 애들이 우리 배 안으로 원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아예 거북등 모양의 뚜껑을 덮은 거예요. 왜 뚜껑을 덮었다고요? 판옥선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요? 칼싸움 못했어. 왜 뚜껑을 덮었다고요? 칼싸움 못했어. 칼싸움 잘하는 일본 애들이 우리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면 이분이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부임하는 것이 임진왜란 발발 1년 2개월 전에 오시는 거죠.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는 기간이 맥시멈 1년 2개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거북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일기에 보면 거북선에 총통을 싣고 나가서 딱 사격 훈련을 딱 마친 날이 이거는 좀 소설 같아요.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3일 날 발발하는데 4월 12일 날 일기를 보면 거북선을 끌고 나가서 사격 훈련을 딱 마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이순신 장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전라 좌수사 좌수군은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까지 어느 정도의 전투 준비 태세를 끝내놓고 있었다. 길게 조선수군은 고려 말 이래 200여 년 동안 병력, 무기, 함선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1년 2개월 전에 이순신은 1년 2개월 동안 이거 일기에 보면 전부 전쟁 준비하는 게 짜자자작 나와요. 이분은 뭔가 이 일본 애들이 쳐들어올 것을 육감적으로 이 예측을 나름대로 한 것 같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표적인 게 거북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바퀴 남은 바퀴가 도덕성 바퀴입니다. 도덕성 바퀴는 또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치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고결한 인격의 문제입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뭐 전쟁을 하는데 뭐 가치, 뭐 인격 이런 게 뭐에 필요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무슨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죠? 제가 그런 학교에서 30여 년을 우리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사관학교가 윤리교육, 철학교육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일반 대학은 전부 다 없앴는데 지금도 상군사관학교는 전부 윤리교육, 철학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필요성 때문에 전술의 필요성 때문에 인명을 함부로 살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리더들은 군의 리더들, 장교들은 항상 전쟁이 벌어지면 갈등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편한 게 좋잖아요. 저기 민간인지 뭐 저기 뭐 저 간첩이 있는지 뭐 그런 거 생각할 게 뭐 있어? 다 쓸어버려. 이러면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뭐 간첩이 있든가 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노근이 사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사관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군사적 필요성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충돌했을 때 너 어떡할 거야? 이걸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신중하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양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떨 때는 때로는 군대가 소대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에이 그냥 죽여버려. 군대가 살아야지, 승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안 해야 돼요. 전쟁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된다면 전쟁은 반드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포함된 내재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안 해야 되지만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떤 전쟁을 해야 돼요? 인류의 공존공역, 인류의 행복, 평화, 정의 이런 거 이외에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임진왜란은 정의의 전쟁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조선의 은혜를 입어온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조선을 침략을 해서 백성을 도륙하고 임금이 있는 도성을 침탈하는 만행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님 하늘을 보고 맹세합니다. 이런 불의한 침략 집단에 대해서는 하늘을 대신해서 철저히 응징하여 이순신 장군님 표현 그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역천과 순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야 말겠다. 알아들으셨나요? 역천, 순천 알아들으셨나요? 순천 옆에 있는 동네 그 순천이에요. 저게 대단한 이름이에요. 맹자 명심보감에 보면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유학의 역사의식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이 인류 사회가 어떤 사회여야 될까요?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아요. 네.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정의로운 사람은 권력도 잡고 돈도 벌고 부자도 되고 흥하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은 역천자는 어떻게? 망하는 사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만듭니까 그거? 그런 사회를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유학이에요. 이게 공자님 맹자님으로부터 내려온 유학의 기본적인 역사의식이에요. 이게 가치의식이라는 거예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가 흥하는 사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이순신 장군의 아주 핵심 정신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이 철저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진왜란 전쟁도 치르신 거예요. 이번 마지막 노량해전